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서은미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칠순을 넘겼어요. 제 하루는 동틀 무렵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과 함께 시작되죠. 많은 이들이 제 나이를 듣고는 이제 좀 편히 쉬시라고 하지만 몸을 움직여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는 참 좋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따뜻한 아침을 준비하는 것은 제게 남은 가장 큰 기쁨이자 낙이었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부작 사부작. 오늘도 익숙한 소리를 내며 쌀을 씻었습니다. 쌀알이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는 감촉이 정겹게 느껴져요. 밥솥의 취사 버튼을 누르고 나면 곧바로 어젯밤부터 불려둔 미역을 꺼내 참기름에 달달 볶기 시작합니다. 고소한 냄새가 주방을 가득 채우면 그제야 이 집의 아침이 밝아오는 것 같았죠. 제 아들 민수는 유독 제가 끓인 미역국을 좋아하거든요. 잠시 후 안방 문이 열리고 며느리 미영이가 나왔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옅은 화장기가 참 예쁜 아이예요. 어머니, 또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제가 한다니까요. 미영이는 늘 저를 위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 마음이 어찌나 고운지 저는 손을 내저으며 웃어 보였죠. 괜찮다. 잠 없는 늙은이가 부지런이라도 떨어야지. 너는 얼른 앉아서 아침 먹을 준비나 하거라. 아유, 어머니도. 늙은이라니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고우신데. 이 미역국 냄새 좀 봐요. 온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 아침 메뉴 다 알겠어요. 싹싹하게 말을 받아주는 며느리를 보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복도 많지. 저는 어쩌면 이렇게 착한 며느리를 얻었을까 싶었어요. 아들 민수도 곧이어 출근 준비를 마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듬직한 아들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른 기분이었죠. 역시 우리 엄마 미역국은 명품이야, 명품. 다른 집 미역국은 밍밍해서 못 먹겠어요. 민수는 엄지를 치켜 세우며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제가 차린 아침 식탁에 마주 앉아 오순도순 이야기꽃을 피우는 아들 내외를 보면 제 남은 인생은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죠. 남편 먼저 보내고 홀로 아들을 키우면서 겪었던 온갖 서름과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는 저희 조금 늦을지도 몰라요. 새로 맡은 프로젝트 때문에 팀원들이랑 저녁 먹고 들어올 것 같아요.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괜찮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너희들이 하는 일이 다 잘 되자고 그러는 건데 어미가 이해해야지. 밥은 꼭 챙겨 먹고 너무 무리는 하지 말고. 네, 어머니. 아, 그리고 민수 씨. 당신 오늘 오후에 박 부장님하고 약속 있는 거 잊지 않았죠? 아, 맞다. 깜빡할 뻔했네. 알려줘서 고마워. 당신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민수와 미영이는 서로를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참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어요. 하지만 아주 찰나의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스치는 모습에서 무언가 낯선 느낌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부부 사이의 신호라기에는 마치 중요한 작전을 앞둔 동료들처럼 보였다고 할까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제가 늙어서 괜한 상상을 다 하는 것이겠지요. 아들 내외가 출근하고 난 뒤 텅 빈 집에는 다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 창가에 놓인 화초들의 마른 잎을 떼어주며 시간을 보냈어요. 햇살이 참 좋은 날이었죠. 그때였습니다.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외출했던 미영이가 다시 집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언가 서류를 깜빡하고 놓고 갔다나 봐요. 잠시 후 미영이는 안방이 아닌 베란다 쪽으로 와서 조심스럽게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제가 거실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일부러 엿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미영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아져 있었고 그 내용이 제 귓가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네, 팀장님. 서류는 제가 다시 챙겨가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여기까지는 평범한 회사 통화 같았죠. 하지만 이어지는 말들이 제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요. 어르신께는 그냥 좋은 투자라고만 말씀드려요.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이만한 게 없다고. 원금 보장은 확실하다고 몇 번을 강조하고요. 네네. 자식들한테는 절대 말 못하게 해야죠. 그럼요. 괜히 알면 시끄러워지니까. 미영이는 전화를 끊고 서둘러 집을 나서는 듯 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어요. 어르신, 좋은 투자, 원금 보장. 분명 며느리가 하는 일이 금융과 관련이 있다고는 들었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왜 자식들에게는 비밀로 해야 하는 걸까요? 정말 좋은 투자라면 가족에게 먼저 알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찜찜한 기분이 가슴 한구석에 돌덩이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애써 고개를 저었죠. 아닐 거야. 내가 무언가 오해한 거겠지. 우리 착한 미영이가 그럴 리가 없어.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남은 집안일을 마저 하기로 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는 데에는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만큼 좋은 게 없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큰 마음 먹고 아들 내외의 방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특히 민수의 옷장은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도록 제대로 정리된 적이 없었죠. 가끔 미영이가 정리를 하기는 했지만 제 눈에는 영 부족해 보였습니다. 옷을 전부 꺼내 먼지도 털어주고 계절에 맞게 다시 정리해주고 싶었어요. 어미의 마음이란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민수의 방은 깔끔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찬 기운이 돌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최신형 컴퓨터와 복잡해 보이는 서류들이 놓여 있었죠. 저는 그쪽으로는 눈길도 주지 않고 곧장 옷장으로 향했습니다. 생각보다 옷이 훨씬 많았어요. 명품 로고가 선명한 옷들도 꽤 보였죠. 아들 녀석, 언제 이렇게 비싼 옷들을 다 샀을까? 기특한 마음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옷을 하나하나 꺼내 침대 위에 쌓아두기 시작했습니다. 양복, 셔츠, 외투. 옷을 꺼낼수록 장롱 안쪽 깊숙한 공간이 드러났어요. 안쪽 벽에 손을 짚고 마지막 옷걸이를 꺼내려 몸을 숙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끽.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시간은 이제 겨우 오후 3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저녁 늦게 들어온다던 아들 내외가 어째서 벌써 돌아온 걸까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들 방을, 그것도 옷장을 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 어떤 오해를 살지 몰랐어요.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인데 잔소리를 듣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어디 갔지? 분명히 책상 위에 뒀는데. 내가 아침에 챙기라고 했잖아. 그거 없으면 오늘 박 영감님 만나는 거 다 소용없게 된다고. 다급한 아들 내외의 목소리가 방문 앞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미처 방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거대한 장롱 속에 저도 모르게 몸을 숨기고 말았습니다. 쿵쾅거리는 심장을 애써 진정시키며 빨리 두 사람이 필요한 것만 찾아서 나가주기만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제발 나를 발견하지 못하기를. 어둡고 좁은 장롱 안에서 저는 숨을 죽인 채 앞으로 닥쳐올 운명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죠. 제 숨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낡은 장롱 안은 조명 냄새와 제 아들 민수의 채취가 뒤섞여 머리를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얇은 옷가지들 너머로 저는 10여 년은 젊어진 기분으로 좁은 공간에 몸을 구겨 넣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아들 내외의 목소리는 마치 다른 세상의 소리처럼 아득하게, 그러나 섬뜩할 정도로 선명하게 들려왔죠. 제발, 제발 빨리 필요한 것만 찾아서 나가다오.
제발 이 어미를 발견하지 말아다오. 속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아, 여기 있네.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둔 줄 알았는데.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안도감에 아주 잠깐 숨을 내쉬려던 찰나 미영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뒤를 이었어요. 당신은 정말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그거 하나 때문에 여기까지 다시 왔잖아요. 박 영감님하고 약속 시간 늦으면 어쩌려고 그랬어. 미안해. 요즘 신경 쓸 일이 많아서 그랬나 봐. 당신이 이해 좀 해줘. 이해는 무슨. 이런 중요한 시기에 당신 하나 실수하는 것 때문에 우리 계획 전체가 어그러질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 이번 거는 액수가 크단 말이야. 이거 하나만 성공하면 우리도 이 지긋지긋한 빚더미에서 벗어날 수 있어. 빚더미라니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이 번듯한 회사에 다니는 아들 내외에게 빚이 있다니요. 그것도 지긋지긋한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심각하게 말입니다. 저는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던 그늘의 이유를, 며느리의 미소 뒤에 숨겨진 날카로움의 정체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거죠. 어미로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그만 잔소리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민수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장롱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서랍장을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발밑까지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습니다. 근데 서류는 정말 완벽한 거지. 그 영감, 의심 많아 보이던데. 걱정 마. 내가 누군데. 진짜 투자 서류랑 똑같이 보이도록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거기에 우리 회사 로고까지 박아뒀다고. 사람들은 그런 디테일에 속아 넘어가. 특히 노인들은 더 그렇지. 외롭고 누가 자기한테 신경 써주는 것 같으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잖아. 미영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제 며느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설게 느껴졌어요. 사람의 선의를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니요. 저는 장롱의 딱딱한 벽에 등을 기댄 채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박 영감님이 누구일까? 혹시 경로당에서 가끔 마주치던 인상 좋으신 박 선생님을 말하는 걸까요? 그분은 아내를 먼저 보내고 자식들은 다 외국에 나가 있어서 홀로 외롭게 지내시는 분이었습니다. 박 영감 평생 모은 돈이 그 상가 건물이랑 예금 조금이라며. 그거 정리하면 좋기 10억은 넘을 텐데. 우리가 제시할 상품은 3년 만기 연 15% 수익 보장. 원금은 당연히 안전하게 보존되고요. 아주 귀가 솔깃할 이야기지. 민수가 자랑스럽다는 듯 말했습니다. 제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연 15% 수익 보장이라니. 세상에 그런 투자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건 투자가 아니라 사기였어요. 명백한 사기였습니다. 맞아. 그리고 우리가 계속 아들, 딸처럼 살갑게 굴었잖아. 매일 안부 전화하고 반찬도 몇 번 가져다 드리고. 아마 지금쯤이면 우리를 자기 자식보다 더 믿을걸. 외로운 노인들한테는 그런 게 최고야. 마음의 빗장을 열게 하는 열쇠 같은 거지. 미영이의 말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저를 향해 어머니, 어머니 하며 살갑게 굴던 그 모든 행동들이 아침마다 제 음식이 최고라며 엄지를 치켜 세우던 아들의 칭찬이 전부 거짓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저 또한 그들의 관리 대상 중 하나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도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하네. 그 영감님, 우리 엄마랑 동갑이잖아. 민수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떨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주 희미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래, 내 아들은 아직 양심이 남아있는 거야. 잠시 나쁜 마음에 흔들리는 것뿐이야. 제가 바로 잡아줄 수 있을 겁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당신 지금 동정심 느낄 때야? 네 엄마는 네가 이렇게 빚더미에 앉아 있는 거 알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아? 오히려 당신 등이라도 두들겨 패실걸. 우리가 이러는 거 다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잖아. 어머니한테 더 좋은 거 해드리고 손주도 낳아서 안겨드리려면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이건 나쁜 일이 아니야. 더 큰 행복을 위한 과정일 뿐이라고 생각해. 미영이는 단호하게 민수의 약한 마음을 잘라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제게는 천 개의 비명보다 더 고통스럽게 들렸습니다. 제 아들이, 제 착하고 순했던 아들이 저 낯선 여자에게 완전히 휘어잡혀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시간 없어. 빨리 가자. 가서 그 영감님 평생 모은 재산 우리가 안전하게 관리해드리자고. 그래, 가자. 두 사람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잠시 후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장롱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죠. 어둡고 차가운 나무 바닥에 이마를 기댄 채 저는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인생이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행복하게 웃던 우리의 모습은 모두 연극이었을까요? 저를 향한 아들 내외의 다정함은 전부 계산된 행동이었을까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장롱 문틈으로 들어오던 햇살이 붉은 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장롱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들의 방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했죠. 침대 위에는 제가 정리하다 말고 쌓아둔 옷가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옷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무슨 수로요? 제가 장롱 속에 숨어 엿들었다는 말을 누가 믿어줄까요? 오히려 저를 이상한 노인으로 취급할지도 모릅니다. 증거가 없었어요. 그저 제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그들의 목소리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슬픔과 배신감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박 영감님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 아들을 저 끔찍한 범죄의 늪에서 건져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려면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들이 빼도 박도 못할 명백한 증거 말입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는 어미가 아니라 싸우는 어미가 되기로요. 제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더 이상 생겨날지 모를 또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 저는 이 보이지 않는 진실을 세상 밖으로 꺼내야만 했습니다. 눈물을 닦고 일어선 제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해야 할 일에 대한 단단한 결심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정신은 오히려 맑았어요. 어제 장롱 안에서 했던 결심이 제 안에 무언가를 깨운 것 같았죠.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니 평소보다 더욱 정성을 다해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민수가 좋아하는 얼큰한 소고기 뭇국이었어요. 식탁에 앉은 아들 내외는 어제와 다름없이 제 음식 솜씨를 칭찬했습니다. 저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빈 그릇에 밥과 국을 더 덜어주었죠. 제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것을 그들은 조금도 눈치채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따라 국이 더 시원하고 맛있네요. 어제 무슨 좋은 일 있으셨어요? 미영이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든 채로 잠시 며느리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어요. 저 예쁜 얼굴 뒤에 그런 무서운 생각을 숨기고 있다니. 좋은 일이랄 게 뭐 있겠니? 그저 너희들이 이렇게 맛있게 먹어주는 얼굴 보는 게 내 낙이지. 제 대답에 민수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엄마, 부담스럽게 왜 그렇게 쳐다봐? 나체하겠어. 내 아들 얼굴 보는데 뭐가 부담스러워. 우리 아들, 요즘 회사 일이 많이 힘드니? 얼굴이 좀 상한 것 같아서 그런다.
저는 일부러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아들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제 손길에 민수의 어깨가 움찔하는 것이 느껴졌죠. 아니야, 엄마. 힘들긴. 아주 잘 지내고 있어. 어제도 아주 중요한 계약을 하나 성사시키고 왔다고. 민수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중요한 계약이라는 단어에 제 심장이 내려앉았지만 저는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장하네. 역시 믿음직스러워.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니 어미로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제 칭찬에 민수와 미영이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아마 그들은 제가 자신들의 성공을 응원하고 있다고 착각했을 겁니다. 그 착각이 길면 길수록 저에게는 유리했죠. 아침 식사가 끝나고 두 사람이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일부러 그들이 들으라는 듯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늙으면 온몸이 다 고장이 난다더니. 오늘은 아무래도 물리치료라도 받으러 다녀와야겠다. 제 말을 들은 미영이가 곧장 달려와 제 어깨를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어머, 어머니. 많이 아프세요? 진작 말씀하시지. 저희가 병원 모셔다 드리는 건데. 괜찮아. 너희는 출근해야지. 버스 타고 가면 금방이야. 점심때쯤 나가서 저녁 늦게나 들어올 것 같구나. 이것은 그들에게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오늘 하루 이 집은 비어 있을 것이라는 신호 말입니다. 두 사람은 제 말을 듣고는 안심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제가 집에 없으면 자신들의 계획에 대해 더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아들 내외가 출근하는 것을 확인한 뒤 저는 5분쯤 기다렸다가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복도 끝에 있는 계단참에 몸을 숨겼죠. 혹시나 두 사람이 무언가를 잊고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제 예상은 맞았어요. 10분쯤 지났을까 미영이가 혼자 조용히 집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작은 손가방 하나만 들고 다시 나왔죠. 아마 어제 민수가 찾던 그 중요한 서류를 다시 집에 가져다 놓으려는 것이었을 겁니다. 모든 것이 제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미영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아들 내외의 방으로 향했죠.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방문을 닫고 저는 어제 민수와 미영이가 뒤적이던 서랍장부터 열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서랍장은 텅 비어 있었어요. 역시 그렇게 찾기 쉬운 곳에 둘 리가 없었죠. 저는 침착하게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책상 위, 책장, 심지어 침대 밑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서류로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 눈에 장롱 위에 놓인 낡은 등산 가방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민수가 아주 오래전에 사용하던 것이었죠. 저렇게 낡은 걸 아직도 버리지 않았구나. 의아한 생각에 의자를 밟고 올라서서 가방을 내렸습니다. 가방은 생각보다 묵직했어요. 지퍼를 열자 그 안에는 등산 장비 대신 두꺼운 서류철 여러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철 표지에는 고객관리 대장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명의 이름과 나이, 주소, 그리고 가족 관계까지 상세하게 적힌 명단이 빼곡했습니다. 그리고 각 이름 밑에는 자산 현황과 진행 상황이라는 항목이 있었죠. 김점순, 78세. 자녀 미국 거주, 독거노인. 외로움 많고 정에 약함. 자산 연금 및 예금 약 2억 원. 진행 상황 1차 투자 완료. 이만수, 81세. 3개월 전 사별. 우울감 높음. 자산 상속받은 토지 및 주택. 약 7억 원. 진행 상황 신뢰관계 형성 단계. 페이지를 넘길수록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전부 혼자 사는 노인들이었어요.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계획적으로 접근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류철에서 저는 마침내 찾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박철호, 72세. 전직 교사. 자녀 해외 출장 잦음. 성격 꼼꼼하나 자식처럼 구는 것에 약함. 자산 소형 상가 건물 및 예금. 약 12억 원. 진행 상황 금주 내 계약 체결 예정. 바로 박 영감님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저는 곧장 제 방으로 달려가 낡은 스마트폰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서류철의 모든 페이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찰칵, 찰칵. 조용한 방 안에서 셔터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혹시나 누가 들을까 조마조마했지만 멈출 수는 없었죠. 수십 장의 사진을 찍고 나니 손가락이 저려왔습니다. 사진을 다 찍은 뒤 저는 서류철을 원래 있던 등산 가방에 그대로 넣어 장롱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죠. 제가 들어왔던 흔적을 남기면 안 됐으니까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방에서 나왔을 때 제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 들린 스마트폰은 그 무엇보다 무거운 증거를 담고 있었죠. 이걸로는 부족했습니다. 사진은 조작되었다고 우길 수도 있으니까요. 제게는 그들의 목소리가, 그들의 범죄를 스스로 자백하는 목소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했어요. 제가 알지 못하는 기술의 힘이, 그리고 제 말을 믿어줄 조력자가 절실했습니다. 손에 쥔 스마트폰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안에 담긴 사진들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피해자들의 눈물과 제 아들 내외의 죄악이 담긴 증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이 사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발뺌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아들 방을 몰래 뒤져서 찍은 것이니 법적으로 효력이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죠. 제게는 목소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직접 자신들의 계획을 말하는 생생한 목소리 말입니다. 문제는 제가 그런 기계를 다룰 줄 모른다는 것이었어요. 제 스마트폰은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용도가 전부였습니다. 녹음 같은 건 어떻게 하는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죠. 아들 내외에게 물어볼 수는 없는 노릇이고 경로당 친구들에게 물어봤자 저와 비슷한 수준일 게 뻔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제 머릿속에 얼마 전 아파트 게시판에서 보았던 안내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폰 활용 교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동네 복지관 3층. 그래, 이거다 싶었어요. 거기에 가면 젊은 선생님이 있을 테고 자연스럽게 녹음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누구의 의심도 사지 않고요. 저는 다음 수업이 있는 화요일까지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당일이 되자 아들 내외에게는 경로당 친구들이랑 바람 좀 쐬고 오겠다고 둘러대고 집을 나섰죠. 복지관은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3층 강의실 문을 열자 저와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 대여섯 분이 먼저 와서 자리를 잡고 앉아 계셨어요. 다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설렘에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저 혼자만 무거운 비밀을 안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 어딘지 모르게 죄를 짓는 기분이 들었죠. 곧이어 강의실 문이 열리고 훤칠한 청년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맑고 총명해 보이는 눈에 서글서글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오늘부터 스마트폰 활용 교실을 맡게 된 김준서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준서 씨의 목소리는 힘차고 따뜻했습니다. 그는 수업을 시작하며 어려운 용어 대신 어르신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는 법, 사진을 찍고 자식들에게 전송하는 법,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는 법까지. 다른 어르신들이 질문할 때마다
그는 단 한 번도 귀찮은 내색 없이 자리로 다가가 직접 시범을 보여주며 알려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저 사람이라면 제 이야기를 들어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몇 번의 수업이 더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수업에 참여했죠. 준서 씨도 그런 저를 눈여겨보았는지 쉬는 시간이면 제게 다가와 먼저 말을 걸어주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열심히시네요. 다른 분들보다 훨씬 빨리 배우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워낙 잘 가르쳐 주시니까 그렇죠. 우리 같은 늙은이들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렇게 조금씩 준서 씨와 안면을 트고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한 날, 저는 수업이 끝난 뒤 모두가 돌아가고 난 강의실에 홀로 남아 그를 기다렸습니다. 어머니, 안 가시고 무슨 일이세요? 제게 다가오는 준서 씨의 얼굴을 보며 저는 마른 입술을 하찼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꺼내야 할까요? 선생님, 나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일인데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말 못할 일이라서요. 제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준서 씨는 제 심상치 않은 표정을 보고는 의자를 끌어와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무슨 일이신데요, 어머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북받쳐 올라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제 아들이 나쁜 사람들에게 속고 있는 것 같다고 둘러댔습니다. 사업 파트너가 아들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것 같은데 아들은 제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두 사람이 대화하는 것을 녹음해서 아들에게 들려주고 싶다고, 제 아들을 지키고 싶다고 애절하게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인 것처럼 꾸며낸 거짓말이었죠.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준서 씨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는 듯 보였어요. 어쩌면 불법적인 일을 도와달라는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거절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심장이 조마조마했죠. 어머니, 그건 조금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어미가 돼서 자식이 잘못되는 길로 가는 걸 뻔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제발, 제발 나 좀 도와줘요. 선생님만 믿을게요. 제 간절한 눈빛을 본 준서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드님을 위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외면하겠어요. 대신 절대 무리하시면 안 돼요. 위험하다 싶으면 바로 그만두셔야 합니다. 약속하실 수 있죠? 네, 그럼요. 약속할게요. 정말 고마워요, 선생님. 정말. 그날 준서 씨는 제 스마트폰에 있던 기본 녹음 앱 대신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도 녹음이 되고 음질도 훨씬 깨끗한 고성능 앱을 새로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용법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제게 알려주었죠. 녹음을 시작하고 끝내는 법, 파일을 저장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법까지. 그는 제가 찍어두었던 서류 사진들도 보더니 스마트폰에 그냥 두면 위험하다며 안전한 클라우드라는 곳에 옮겨 저장하는 법도 알려주었습니다. 복지관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제 손에는 이제 새로운 무기가 들려 있었고 제 등 뒤에는 든든한 조력자가 생겼으니까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은 아직 살만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호랑이 굴로 직접 들어가 호랑이의 목소리를 담아오는 일뿐이었죠. 집으로 향하는 제 마음은 비장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 손안의 작은 스마트폰은 이제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아들의 죄를 증명할 수도 혹은 반대로 모든 것을 수포로 돌릴 수도 있는 위험한 물건이 되었죠. 김준서 선생님의 도움으로 새로운 무기를 얻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는 오롯이 제 몫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그날 저녁부터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생각보다 싱겁게 끝났어요. 저는 해가 지고 아들 내외가 퇴근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이 돌아오기 10분 전, 저는 거실 대청소를 하는 척하며 소파 및 가장 구석진 곳, 전원 콘센트 바로 옆자리에 스마트폰을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습니다. 준서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화면을 꺼진 상태로 2번 두드리니 작은 진동과 함께 녹음이 시작되었죠. 제 심장도 그 진동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내외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과일을 먹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일부러 그릇을 닦는 척하며 두 사람의 대화에 온 신경을 집중했죠. 여보, 저 드라마 주인공 너무 답답하지 않아? 나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그러게 말이야. 근데 저 배우 새로 산 차가 5억이 넘는다더라. 정말? 우리는 언제 그런 차 타보나. 대화는 시종일관 영양가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주고받는 평범한 대화들은 오히려 제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눌렀어요. 저렇게 평범해 보이는 내 아들과 며느리가 어떻게 그런 끔찍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걸까요? 어쩌면 제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모든 게 제 늙은 귀가 만들어낸 오해는 아닐까 하는 헛된 희망이 잠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두 사람이 안방으로 들어간 뒤 저는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거실로 나와 소파 밑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제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녹음된 파일을 재생했죠. 3시간짜리 파일에는 드라마 소리와 두 사람의 웃음소리, 그리고 과자 씹는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허탈감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며칠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 같은 장소에 스마트폰을 숨겼지만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중요한 이야기는 일절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앞에서 더 다정한 부부인 척 연기하는 것 같았죠. 제 마음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박 영감님과의 약속 날짜는 다가오고 있는데 이렇다 할 증거 하나 잡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민수는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잔뜩 인상을 쓴 채로 귀가했습니다. 미영이는 그런 남편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저녁을 차렸죠. 식사를 마친 뒤 두 사람은 평소처럼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날도 어김없이 소파 밑에 스마트폰을 숨겨둔 상태였죠. 정말 짜증나서 못해 먹겠네. 김 부장 그 인간은 나한테만 왜 저러는지 몰라. 민수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던지며 말했습니다. 왜 그래, 여보? 또 무슨 일 있었어? 보고서를 몇 번이나 수정하게 하는지 몰라. 그래 놓고 공은 자기가 다 가로채고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사람을 아주 들들 볶는다니까. 민수의 불평이 길어지자 미영이가 조용히 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말했죠. 조금만 참아.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 이번 주 금요일 박 영감님 것만 잘 마무리되면 우리도 이런 꼴 당하면서 안 살아도 돼. 당신 회사 그만두고 멋지게 당신 사업 시작해야지. 미영이의 말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주방 식탁 의자에 앉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금요일이라 갑자기 좀 떨리네. 그 영감, 갑자기 마음 바꾸는 거 아니겠지? 혹시라도 자식한테 물어본다거나 하면 어떡해. 민수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역시 내 아들은 천성이 악한 아이는 아니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다 확인했어. 그 영감 아들 다음 주까지 해외 출장이야. 내가 항공 스케줄까지 다 확인했다니까. 지금이 우리한테는 하늘이 준 기회야. 당신은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가서 우리가 준비한 서류 보여주고 여기에 도장만 찍으시면 앞으로 평생 자식보다 저희가 더 잘 모시겠다고
달콤한 말이나 몇 마디 해. 그 영감, 그런 말에 약하잖아. 미영이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소름이 끼치는 것을 느꼈어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치밀할 수 있을까요? 서류는 정말 문제 없는 거지.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 생기면 큰일이야. 법적 문제? 푸흐, 웃기지 마. 우리가 만든 회사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야. 돈이 들어오는 즉시 대포 통장 몇 개 거쳐서 현금으로 다 뺄 건데 누가 추적하겠어. 그리고 그 영감이 신고할 때쯤이면 우리는 이미 저 멀리 가 있을 텐데 뭘 걱정해. 지난번 신림동 김점순 할망구 때도 그랬잖아. 그 할망구 처음에는 우리한테 고맙다고 울면서 돈을 맡기더니 나중에 사기인 거 알고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더라. 그래도 결국 우리 못 잡았잖아. 김점순. 제가 서류철에서 보았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제 아들 내외는 이미 상습적으로 이런 짓을 저질러 왔던 겁니다.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슬픔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할머니 얘기는 그만해. 기분 나빠. 어머, 우리 남편 아직 마음이 약하네. 정신 차려. 우리는 지금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야. 이번 금요일 오후 2시 중앙동에 있는 스타 카페. 약속 장소 잊지 마. 박 영감이 상갑한 돈 전부 현금으로 인출해서 들고 오기로 했으니까 당신은 가방만 잘 챙겨서 오면 돼. 알았지? 알았어. 민수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가 담기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아들 내외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스마트폰을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제 방으로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준서 선생님께 메시지를 보냈어요. 선생님, 저예요. 녹음했어요. 그들의 목소리가 전부 담겼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복지관 근처 카페에서 준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이어폰을 한쪽씩 나눠 끼고 녹음된 파일을 함께 들었죠. 파일이 재생되는 동안 준서 선생님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제 아들을 걱정하던 그의 얼굴이 대화가 진행될수록 경악과 분노로 바뀌어 갔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데요. 이건 명백한 사기 범죄 조직이에요. 이제 어떡하면 좋죠, 선생님? 금요일이래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준서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경찰에 가셔야 해요. 이 녹음 파일과 어머니께서 전에 찍어두신 서류 사진들이 있으면 확실한 증거가 될 거예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제가 증인이 되어 드릴게요. 어머니께서 이 증거들을 어떻게 모으게 되셨는지 제가 옆에서 다 봤다고요. 그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혼자였다면 절대 해내지 못했을 일이었어요. 준서 선생님이라는 든든한 조력자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진실 앞에서 좌절하고 말았을 겁니다. 고마워요,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우리는 녹음 파일에서 불필요한 부분은 잘라내고 아들 내외의 목소리가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핵심적인 부분만 따로 편집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가 준비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법의 심판을 구하는 일뿐이었죠. 하지만 그 전에 제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박 영감님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증거는 확보했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편치 않았어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아들 내외가 더 이상 의심하지 못하도록 평소처럼 행동해야만 했죠. 하지만 제 안에서 들끓는 배신감과 분노를 감추고 온화한 어머니의 가면을 쓰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민하고 눈치가 빠른 미영이가 먼저 제게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무언가를 계속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며느리의 눈에 거슬렸던 모양이에요. 어느 날 저녁, 제가 소파에 앉아 준서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녹음 파일을 안전한 곳에 옮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미영이가 제 옆에 슬쩍 다가와 앉으며 제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려고 했죠. 어머니, 요즘 스마트폰이랑 아주 친해지셨네요. 친구분들이랑 메시지 많이 하시나 봐요. 저도 좀 보여주세요, 네.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태연하게 화면을 잠그며 웃어 보였습니다. 아이고, 이건 너 보여주면 안 되지. 내 친구 경숙이 엄마 알지? 그 양반이 요즘 경로당 총각 선생님한테 푹 빠져서 연애 편지 쓰는 걸 나한테 봐달라고 보낸 거란다. 너한테 보여줬다고 알면 나한테 불호령이 떨어질 거야. 저는 그 자리에서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꾸며냈습니다. 제 능청스러운 연기에 미영이는 어머, 정말요? 하며 웃어넘겼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시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미영이는 제가 스마트폰을 만질 때마다 은근히 제 주위를 맴돌며 저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죠. 며칠 뒤 아들 내외는 제게 더 노골적인 덫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제가 자신들의 계획을 눈치챘는지 떠보기 위한 시험이었을 겁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두 사람은 일부러 제게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내 친구 철수 알지? 그 친구가 이번에 대박 투자건을 하나 물어왔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 아쉽게 됐다고 하더라고. 3년만 묻어두면 원금의 3배는 불려준다는데. 어머, 정말요? 너무 아깝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기회가 어디 흔한가요? 우리도 그런데 투자해서 돈 좀 불려야 어머니 호강시켜 드릴 텐데 말이에요. 두 사람은 슬쩍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저는 못 들은 척 묵묵히 밥만 먹었죠. 그러자 이번에는 민수가 직접 저를 향해 말을 걸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온갖 효심 가득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엄마, 혹시 여윳돈 좀 있으세요? 정말 안전하고 확실한 건데, 엄마 노후 저희가 책임져야 하는데, 이걸로 크게 불려서 호강시켜 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엄마 돈 허투루 쓸 아들이 아니란 거 잘 아시잖아요.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시험이었어요. 제가 여기서 덜컥 돈을 내준다면 그들은 제 돈을 가로채는 동시에 저에 대한 의심도 거두게 될 것이고, 만약 제가 단호하게 거절한다면 제가 무언가 알고 있다고 확신하게 될 터였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넘겨야 할까요? 저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제 표정은 세상 모든 근심을 짊어진 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얘들아, 너희야말로 큰일 날 뻔했구나. 제 예상치 못한 반응에 민수와 미영이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얼마 전 은행에 갔다가 일부러 챙겨온 금융사기 예방 안내 책자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너희들이 말한 게 바로 이거 아니냐? 여기 좀 보거라. 저는 책자의 한 페이지를 펼쳐 두 사람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 페이지에는 원금 보장, 고수익 믿기 신종 금융사기 주의보 라는 제목과 함께 아들 내외가 사용하는 수법과 정확히 일치하는 사례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너희들이 순진해서 그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얼마 전에도 복지관에서 만난 내 친구가 바로 이런 수법에 당해서 평생 모은 쌈짓돈을 전부 날렸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단다. 그 친구도 자식한테 좋은 집 사준다는 말에 속아서 그만. 저는 눈시울까지 붉히며 열연을 펼쳤습니다. 제 실감 나는 이야기에 아들 내외는 할 말을 잃은 듯 보였어요. 저는 마지막 쐐기를 받기로 했습니다. 너희들이 날 위하는 마음은 정말 고맙다.
하지만 어미 돈은 걱정 말고 너희야말로 아무나 믿고 그런 위험한 투자 같은 거 절대 하지 마라. 알았지? 이 어미는 너희들이 돈 많이 버는 것보다 그냥 건강하고 안전하게 옆에 있어주는 게 더 큰 효도야. 제 말을 듣고 있던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영이 역시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죠. 아, 네, 어머니. 저희가 생각이 짧았네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희도 조심할게요. 그들은 자신들이 놓은 덫에 자신들이 걸려든 꼴이었습니다. 제게 사기를 치려다 오히려 사기 예방 교육을 받은 셈이니까요. 그날 이후로 아들 내외는 제 앞에서 더 이상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위기는 넘겼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의 의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제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상대라는 것을 깨닫고 더 경계하게 되었을 겁니다. 제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습니다. 그들이 박 영감님을 만나기 전에 제가 먼저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아들 내외와의 아슬아슬한 심리전은 저를 극도로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죠. 녹음 파일에서 들었던 금요일 오후 2시라는 약속 시간은 멈추지 않는 초침 소리처럼 제 귓가에서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경찰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고 무엇보다 박 영감님의 평생 모은 재산이 걸린 일이었죠. 저는 제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박 영감님께 이 사실을 알리느냐였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가 당신 아들이 사기꾼이니 조심하시오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그랬다가는 제 정체가 탄로나는 것은 물론이고 박 영감님 역시 제 말을 쉽게 믿어주지 않을 터였습니다. 제게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그에게 경고를 흘릴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며칠간 고민한 끝에 가장 좋은 장소가 바로 동네 어르신들이 모두 모이는 경로당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곳이라면 박 영감님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을 뿐더러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마치 모두에게 하는 이야기인 척 정보를 흘릴 수도 있었으니까요. 약속 하루 전인 목요일 오후, 저는 일부러 화사한 옷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경로당에 들어서니 역시나 많은 어르신들이 모여 장기를 두거나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죠. 저는 매의 눈으로 사람들 사이를 훑었습니다. 다행히도 박 영감님은 창가 쪽 자리에 홀로 앉아 신문을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안색이 어둡고 수심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아마 내일 있을 계약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신 것이겠죠. 저는 일부러 박 영감님 근처에 있는 다른 할머니들 무리에 섞여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듯 호들갑스러운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죠. 아이고 세상에. 여러분. 내가 어제 텔레비전에서 아주 무서운 걸 봤지 뭐예요. 제 목소리에 주변 어르신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당연히 창가에 앉아있던 박 영감님의 귀도 제 쪽을 향했죠. 요즘 신종 사기 수법이라는데 아주 교묘해서 안 당할 수가 없겠더라고. 글쎄, 젊고 번듯하게 생긴 부부가 혼자 사는 노인들한테 접근해서는 자식보다 더 살갑게 굴면서 마음을 쏙 빼놓는데요. 제 말에 여기저기서 어머나 세상에 하는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곁눈질로 박 영감님을 살폈습니다. 그는 신문을 보는 척했지만 온 신경은 제 이야기에 쏠려 있는 것이 분명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아주 특별하고 안전한 투자 상품이 있는데 어르신께만 몰래 알려드리는 겁니다 하면서 꿰는 거지. 1년에 15%가 넘는 이자를 준다고 원금은 절대 잃을 일이 없다고요. 그런 말에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15% 이자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박 영감님의 어깨가 움찔하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신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저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제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단순한 사기 수법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일 박 영감님이 겪게 될 일에 대한 생생한 예고편이었죠. 그렇게 해서 평생 모은 돈을 몽땅 맡기고 나면 처음 몇 달은 약속한 대로 이자도 꼬박꼬박 보내준대요. 그럼 노인네는 완전히 믿어버리는 거지. 역시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 저렇게 착한 젊은이들이 다 있구나 하면서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젊은 부부가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고 집도 텅 비어 있고. 그때서야 사기당한 걸 알게 되는 거지.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고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거예요. 쯧쯧. 제 이야기가 끝나자 경로당 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혀를 찼죠. 저는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조심하셔야 해요. 요즘 세상에 자식보다 더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10중 8구 사기꾼이래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니까요. 특히 큰돈이 오가는 일은 무조건 자식들하고 먼저 상의를 해야 하고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을 나서기 전 박 영감님과 아주 잠깐 눈이 마주쳤죠. 그의 눈은 공포와 혼란으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무언가 말을 걸고 싶어 하는 듯 보였지만 차마 입을 떼지는 못했죠. 저는 그에게 희미하게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이고는 조용히 경로당을 빠져나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것은 당신 이야기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단서를 던져주었을 뿐이죠. 이제 선택은 박 영감님의 몫이었습니다. 부디 제 진심이 그에게 닿았기를. 부디 그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제 아들이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이 모든 비극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게 해달라고요. 경로당을 나선 이후 제 시간은 모래시계처럼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금요일,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아들의 범죄가 완성될지도 모르는 운명의 날이었죠. 아침 일찍 눈을 떴지만 잠자리는 가시밭길처럼 불편했고 온몸은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오늘 아침 식사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연기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가 차리는 마지막 평범한 밥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손끝이 저릿저릿 떨려왔죠.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처럼 북엇국을 끓였습니다. 해장에도 좋다는 북엇국이 오늘 제 아들의 죄를 씻어줄 수는 없겠지요. 식탁에 마주 앉은 아들 내외는 어딘지 모르게 들떠 보였습니다. 특히 미영이는 평소보다 화장도 곱게 하고 옷도 신경 써서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큰일을 앞둔 사람 특유의 긴장과 흥분이 뒤섞인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북엇국은 정말 끝내주네요. 속이 확 풀리는 것 같아요. 미영이가 과장된 목소리로 칭찬했습니다. 저는 희미하게 웃어 보였죠. 그래, 다행이구나. 민수 너도 많이 먹어라.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하지 않았니? 밥심으로라도 버텨야지. 제 말에 민수는 숟가락을 든 채 잠시 멈칫했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죠. 어응, 엄마. 고마워. 잘 먹을게. 그 짧은 순간 저는 아들의 눈에서 흔들리는 양심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양심은 곧 탐욕에 가려져 보이지 않게 되었죠. 아들 내외가 서둘러 아침을 먹고 집을 나서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현관문이 닫힐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철컥하는 소리가 나자마자 저는 곧장 제 방으로 들어가 감춰두었던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익숙한 번호를 눌렀죠. 선생님, 저예요. 오늘이에요. 두 사람이 방금 나갔어요. 수화기 너머로 준서 선생님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지금 바로 경찰서 앞으로 갈게요.
거기서 만나서 같이 들어가요. 준서 씨의 목소리를 듣고 나니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가장 평범한 옷을 꺼내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죠. 화장대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기분이었어요. 가방 안에는 준서 씨가 모든 증거를 담아준 작은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작지만 그 무엇보다 무거운 진실의 무게를 담고 있는 물건이었죠. 경찰서로 가는 버스를 타는 내내 창밖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보던 익숙한 거리들이 마치 다른 세상의 풍경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어요. 제 아들이 저 거리 어딘가에서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을 내게 할 범죄를 저지르려 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버스 창문에 비친 제 쭈글쭈글한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디서부터 잘못 키운 걸까요? 무엇이 내 아들을 저런 괴물로 만들었을까요? 경찰서 앞에 도착하니 준서 선생님이 초조한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며 아무 말 없이 저를 위로해 주었죠. 가시죠, 어머니. 경찰서의 문은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시끄러운 소음과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소독약 냄새가 저를 덮쳐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와보는 곳이었어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자부하며 평생을 살아왔는데 제 발로 이곳에 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희는 안내 데스크에서 경제범죄 수사팀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마주치는 경찰관들의 날카로운 눈빛에 저도 모르게 어깨가 움츠러들었죠. 저희를 맞이한 것은 최 형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젊은 경찰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었고 피곤에 절은 얼굴로 저희를 무심하게 쳐다보았죠.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자식들 문제라면 보통 가정상담소 쪽으로 먼저 가보시는 게. 그의 말투에는 저희를 귀찮은 민원인 정도로 취급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 태도에 기가 죽기보다는 오히려 오기가 생겼습니다. 제 아들 문제는 단순한 가정사가 아니었으니까요. 제 아들놈이 지금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치러 갔습니다. 이건 가정사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예요. 제 단호한 말투에 최 형사는 조금 놀란 듯 저희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장롱 속에 숨었던 그날부터 서류철을 발견하고 녹음을 하고 경로당에서 박 영감님을 만났던 일까지. 제 이야기가 길어지는 동안 최 형사는 팔짱을 낀 채 미동도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듯 보였죠. 그래서 그 증거라는 것이 지금 있으신 겁니까? 최 형사의 말에 옆에 있던 준서 씨가 조용히 가방에서 USB를 꺼내 그의 책상 위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형사님, 먼저 이 사진 파일부터 봐주십시오. 준서 씨가 마우스를 클릭하자 모니터 화면에 제가 찍었던 고객관리 대장 사진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들의 이름, 재산 내역, 그리고 그들의 약점까지 상세하게 기록된 내용을 본 최 형사의 눈빛이 처음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미간이 좁혀지고 무심하던 표정이 날카롭게 바뀌었죠. 그는 스크롤을 내리며 한참 동안 사진들을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다음은 이 음성 파일을 들어보시죠. 준서 씨가 두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작은 사무실 안으로 제 아들 민수와 며느리 미영이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 영감님을 어떻게 속일 것인지, 돈을 어떻게 빼돌릴 것인지, 그리고 과거에 저질렀던 신림동 김점순 할머니 사건을 자랑처럼 떠벌리는 내용까지. 녹음 파일이 재생되는 동안 최 형사는 완전히 얼어붙은 듯 보였습니다. 그의 손은 어느새 책상 위에 펜을 꽉 쥐고 있었고 등은 의자에 꼿꼿하게 세워져 있었죠. 녹음이 끝나자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 형사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귀찮음이 아니었습니다. 존경과 놀라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어머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완벽한 증거를 직접 모으셨다니요. 그의 태도는 180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낮은 목소리로 상황을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다가와 아주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니, 지금 바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중앙동 스타 카페로 즉시 팀을 보내서 잠복시키겠습니다. 운이 좋으면 현장에서 검거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무슨 일이 있어도 평소처럼 행동하셔야 합니다. 아드님이 어머니를 조금이라도 의심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어머니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제가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는 제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마음은 들어갈 때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이제 제 손을 떠난 일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준서 선생님은 그런 제 등을 조용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집으로 돌아가 마지막 연기를 펼치는 일이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 속에서 저는 아들 내외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집에 돌아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은 불안하게 요동쳤지만 머릿속은 기이할 정도로 차분했죠. 최 형사에게서 연락이 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렸어요. 과연 그들은 현장에서 잡혔을까요? 아니면 박 영감님이 제 경고를 듣고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걸까요? 온갖 상상들이 제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저녁이 다 되어서야 현관문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거실로 나갔죠. 하지만 돌아온 아들 내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이 제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분노와 짜증으로 시뻘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지도 않고 쿵쾅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저는 조용히 그들의 방문 앞에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에서 두 사람이 나누는 격앙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늙은이가 우리를 바람맞췄어. 2시간이나 기다렸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니까. 전화기는 꺼져 있고. 민수의 목소리에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너무 이상하다고. 그 영감,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한테 고맙다고 자식보다 낫다고 하더니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할 수가 없어. 누군가 중간에서 뭔가를 흘린 게 분명해. 미영이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예민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다행히 박 영감님은 무사했지만 그들의 의심은 이제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엄마가? 민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어머니는 아무것도 몰라. 당신도 봤잖아. 우리가 돈 얘기 꺼냈을 때 사기 조심하라고 우리 걱정부터 하시던 분이야. 만약 어머니가 알았다면 그렇게 태연하게 우리 걱정을 하셨을 리가 없어. 아마 그 영감탱이 변덕이 죽을 듯 하는 거겠지. 아니면 갑자기 외국에서 아들이라도 들어왔거나. 미영이는 스스로의 의심을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진 뒤였죠. 그날 저녁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저는 애써 저녁을 먹었지만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두 사람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 후로 며칠 동안 집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들은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았어요. 작은 소리에도 신경질적으로 반응했고 서로를 향해 으르렁거리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그 살얼음판 같은 집안에서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 어머니를 연기해야만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죠. 그러던 중 제 스마트폰에 짧은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복지관 김주임이었어요. 어르신 다음 주 노래 교실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혹시 자제분들 중 최근에 큰돈을 인출하거나 계좌를 옮긴 적이 있는지 은행 거래 내역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예방 차원에서요. 최 형사의 암호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메시지를 읽자마자 곧바로 삭제했습니다. 경찰이 그들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들이 돈 때문에 점점 더 절박해지고 있구나. 저는 그들의 절박함이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위기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제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미영이가 제 방에 들어왔던 모양입니다. 제가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미영이는 제 서랍장을 뒤적이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죠.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지만 애써 놀란 표정을 감추었습니다. 미영이는 조금도 당황한 기색 없이 오히려 뻔뻔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랍이 잘 안 닫히기에 제가 좀 봐드리려고요. 경첩에 기름칠이라도 해야겠어요. 너무나도 허술한 변명이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수색이었죠. 제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지 확인하려 했던 겁니다. 여기서 제가 화를 낸다면 그것은 곧 제가 무언가 찔리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자백하는 꼴이 될 터였습니다. 저는 아주 온화하게 그리고 조금은 어리숙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어머, 그랬구나. 우리 며느리가 엄마 생각해서 그런 거였네. 고맙다. 근데 내 물건들은 다 낡아서 손 뗄 것도 없어. 내가 알아서 정리하는 게 마음이 편하단다. 그냥 놔두렴. 제 반응에 미영이는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에 서랍장 위에 놓여있던 금융사기 예방 안내 책자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이런 걸 보고 계셨어요? 그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의심이 담겨 있었죠. 그럼. 내 친구가 바로 저런 놈들한테 당했다니까. 내가 밤낮으로 읽고 또 읽어서 다시는 우리 가족이 저런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공부하고 있는 중이다. 너희도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렴. 아주 유익하단다. 저는 한 점의 흔들림도 없이 미영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제 너무나도 뻔뻔하고 태연한 태도에 미영이는 결국 자신의 의심을 접을 수밖에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멋쩍게 웃으며 방을 나갔죠. 미영이가 나간 뒤 저는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은 위험했습니다. 집은 더 이상 안전한 장소가 아니었죠. 그들의 의심은 언제든 다시 제 목을 조여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최 형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주임님, 노래교실 제가 직접 참여해서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가 직접 미끼가 되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준서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복지관 근처의 한적한 카페에서 최 형사를 몰래 만났습니다. 그 사이 더욱 수척해진 제 얼굴을 본 최 형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죠. 어머니 힘드시죠? 저희도 아드님 계좌를 계속 추적하고 있는데 돈이 급한지 여기저기서 대출을 알아보는 흔적이 포착됐습니다. 아마 조만간 또 다른 범행을 계획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나서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시간만 보내고 있을 수가 없어요. 제 단호한 말에 최 형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이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도 어머니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판을 짜고 어머니께서 미끼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물론 아주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웠지만 이것만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의 죄를 제 손으로 끊어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엄이 된 마지막 돌이라고 생각했죠. 그날부터 우리는 아주 은밀하고 치밀한 작전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전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제가 돌아가신 저희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아주 오래전에 사두었던 낡은 양도성 예금 증서를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연기하는 것이었죠. 그 증서는 막 만기가 되어 지금 당장 현금으로 찾으면 2억 원이 넘는 큰돈이 되는 것으로 설정했습니다. 저는 이 우연히 생긴 목돈의 처리를 고민하는 순진한 노인 역할을 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내외에게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너희가 좀 안전하게 굴려줄 수 없겠니? 라며 먼저 미끼를 던지는 것이었죠. 돈의 혈안이 된 그들이라면 틀림없이 이 미끼를 덥석 물 것이 분명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호였습니다. 아들 내외가 가짜 투자 계약서를 들고 와 제게 도장을 찍으라고 하는 결정적인 순간, 제가 약속된 신호 대사를 외치면 주변에 잠복해 있던 형사들이 현장을 덮치는 계획이었죠. 최 형사는 신호 대사를 몇 번이고 제게 각인시켰습니다. 우리 아들 믿고 이 늙은 어미가 마지막으로 큰 결정 한번 해보는구나.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될 터였습니다. 작전을 계획하는 며칠 동안 저는 집에서 제 인생 최고의 연기를 펼쳤습니다. 먼지 쌓인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는 것부터 시작했죠. 그리고는 아들 내외가 모두 있는 저녁 식사 시간에 마치 엄청난 것을 발견했다는 듯 호들갑을 떨며 그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얘들아, 이것 좀 보거라. 내가 세상에 이걸 까맣게 잊고 있었지 뭐니. 상자 안에는 제가 미리 준비해둔 그럴듯하게 낡아 보이는 가짜 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증서를 살펴보았죠. 하지만 곧 인터넷으로 무언가를 검색해보던 미영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어머니, 이거 진짜예요. 지금 찾으면 세금 떼고도 2억이 넘는 돈이에요. 그 순간 민수와 미영이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탐욕이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었죠.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얼음장 같던 집안에 웃음꽃이 피었고 아들 내외는 제게 지극정성으로 효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싼 영양제를 사오는 것은 물론 매일같이 제 어깨와 다리를 주물렀죠. 그들의 역겨운 위선을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행복에 겨워하는 늙은 어머니를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며칠 뒤 예상대로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 돈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도 얼마 안 붙고 아깝잖아요. 저희가 아주 안전하고 좋은 투자처를 아는데 어머니 노후 저희가 책임지고 멋지게 굴려드릴게요. 드디어 그들이 미끼를 문 것이었습니다. 저는 못 이기는 척 너희만 믿겠다며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약속 장소는 경찰이 미리 섭외해둔 시내의 한적한 카페로 정해졌습니다. 그곳은 이미 수많은 위장 손님, 즉 형사들로 가득 차 있을 터였죠.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가장 아끼던 고운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잡기 위해 제 손으로 판을 짜고 이제 그 마지막 무대에 오르기 직전이었으니까요. 민수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카페로 가는 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죠. 카페에 도착하자 약속이라도 한 듯 창가 좋은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애써 태연하게 차를 마셨습니다. 제 눈에는 카페 안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배우들처럼 보였습니다. 옆자리에서 노트북을 두드리는 젊은 남자도 시끄럽게 수다를 떠는 아주머니들도
모두 최 형사의 팀원들이었죠. 잠시 후 민수와 미영이는 준비해온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계약서를 꺼내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에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이제부터는 아무 걱정 마시고 저희만 믿으세요. 미영이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눈은 뱀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인주와 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제 심장이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제 앞에 앉은 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직 탐욕과 초조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온 힘을 다해 또박또박 연습했던 마지막 대사를 은조렸습니다. 우리 아들 믿고 이 늙은 어미가 마지막으로 큰 결정 한번 해보는구나. 제 목소리가 카페의 소음을 가르고 울려 퍼지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 했습니다. 째깍거리던 시계추가 멈추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커피 내리는 기계 소리마저 잠잠해졌죠. 그 정적 속에서 제 앞에 앉아있던 아들 민수의 얼굴이 천천히 굳어갔습니다. 계약서에 찍힐 제 도장만 바라보던 그의 눈이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는 당황과 혼란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옆자리에서 노트북을 두드리던 젊은 남자가, 창가에서 신문을 보던 중년 신사가, 심지어 카운터에서 주문을 받던 아가씨까지. 카페 안의 모든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차갑고 서늘한 빛을 뿜어내는 경찰 신분증이 들려 있었죠. 꼼짝 마! 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당신들을 체포합니다. 당신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변명의 기회가 있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최 형사의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카페 전체를 장악했습니다. 모든 것은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민수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고 며느리 미영이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미영이는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다는 듯 잠시 멍하니 주변을 둘러보았죠. 뭐예요, 당신들. 지금 무슨 짓이에요? 우리가 뭘 어쨌다고. 미영이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발버둥 치려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최 형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녀에게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가짜 계약서를 증거물로 확보했습니다. 유미영 씨, 강민수 씨. 이 계약서가 뭔지 본인들이 더 잘 알 텐데요.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말고 협조해 주시죠. 형사 2명이 다가와 민수와 미영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미영이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경악과 함께 이 모든 것을 꾸민 것이 바로 저라는 사실을 깨달은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죠. 어머니가 어떻게? 미영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죠. 이어서 민수의 팔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하는 그 금속성 소리는 제 심장에 그대로 와서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 제 손으로 밥을 해먹이고 옷을 입혔던 내 아들이 제 눈앞에서 죄인이 되어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엄마가 신고한 거야?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민수는 이성을 잃고 제게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라기보다는 배신감에 찬 절규에 가까웠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제 손으로 제 아들의 인생을 망쳐버렸다는 죄책감에 온몸을 떨고만 있었죠. 아들 내외가 형사들에게 끌려나가고 카페 안에는 다시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 형사가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죠.
제 속은 이미 까맣게 타서 제가 되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승리의 기쁨 같은 것은 조금도 없었어요. 오직 가슴을 찢는 듯한 고통과 슬픔만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일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요? 어미가 되어 자식을 고발한 저를 세상이 손가락질하지는 않을까요? 온갖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경찰서로 이동하는 내내 저는 창밖만 바라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 형사는 그런 저를 배려해 주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묵묵히 운전만 했죠. 경찰서에 도착해 조사를 받는 동안에도 저는 기계처럼 질문에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끔찍한 악몽이었습니다. 모든 조사가 끝난 뒤 최 형사가 저를 조용한 조사실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어머니, 아드님께서 어머니를 꼭 한번 뵙고 싶어 합니다.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서 어머니께서 한번 만나서 진정시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은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하지만 피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고 최 형사는 저를 취조실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차가운 쇠문이 열리고 저는 수갑을 찬 채 의자에 앉아 있는 민수와 마주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충혈된 눈, 절망으로 일그러진 표정. 저를 발견한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죠. 엄마. 한참 만에 민수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잔뜩 쉬어 있었어요. 정말 엄마가 한 거야?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얼굴을 가만히 쓰다듬었죠. 민수야. 내가 널 신고한 게 아니야. 제 말에 민수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문이 가득했죠. 내가 널 멈추게 한 거란다. 이 어미가 아니면 아무도 널 멈추게 할 수가 없었으니까.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내가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더 많은 사람들 눈에 피눈물을 내게 하기 전에,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기 전에 이 어미가 막아야만 했어. 왜 그랬니? 내 아들. 왜 그랬어? 돈이 그렇게 중요했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어미 같은 힘없는 늙은이들 등을 쳐서 번 돈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 돈으로 이 어미한테 맛있는 거 사주면 내가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니? 제 조용한 질문이 취조실의 차가운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 질문은 제 아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과 변명을 무너뜨리는 망치와도 같았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저를 원망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죠. 엄마, 내가 잘못했어. 마침내 아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변명이 아닌 뒤늦은 후회와 참회의 울음이었습니다. 민수는 어린아이처럼 책상에 엎드려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 속에는 그가 그동안 짊어져 왔을 모든 절망과 압박감,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등을 아무 말 없이 그저 조용히 쓸어주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지만 어쩌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첫걸음은 바로 이 눈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울음소리가 멎고 난 뒤 저는 최 형사로부터 사건의 전말을 모두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 아들 내외의 이야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슬픈 것이었죠. 모든 것은 욕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민수와 미영이는 결혼 후 주변 친구들처럼 번듯한 아파트를 장만하고 좋은 차를 굴리며 살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빠듯한 월급만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죠.
그러던 중 그들은 지인으로부터 아주 확실한 부동산 개발 정보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곧 신도시가 들어설 땅이니 지금 사두기만 하면 몇 배로 뛴다는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간 것이었죠. 그들은 자신들이 모아두었던 전 재산은 물론 제게는 비밀로 한 채 여기저기서 무리하게 빚까지 내어 그 땅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처음부터 사기였습니다. 지인은 돈을 챙겨 해외로 도망가 버렸고 그들이 투자한 땅은 개발은커녕 아무 쓸모도 없는 맹지였죠.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두 사람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움과 자존심 때문에 아무에게도 심지어 저에게도 사실을 털어놓지 못했죠. 매일같이 빚독촉에 시달리던 그들은 결국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이 당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자신들보다 더 약한 사람들을 속여서라도 돈을 구해야겠다는 끔찍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피해자는 가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최 형사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제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물론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겪었을 절망과 고통이 느껴져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 아들이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동안 어미인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침밥이나 차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죄책감이 들었죠. 저는 그날 이후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제 아들의 죄를 법이 심판하겠지만 그 죄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의 눈물은 이 어미인 제가 닦아주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의 방법이었죠. 저는 가장 먼저 준서 선생님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최 형사에게 양해를 구해 아들의 서류철에 적혀있던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모두 확보했죠. 한 분 한 분 연락을 드리고 직접 찾아뵙고 무릎 꿇고 사죄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제 얼굴에 소금을 뿌리며 당장 꺼지라고 소리쳤고 어떤 분은 제 멱살을 잡고 내 돈 내놓으라며 오열했습니다. 그 모든 원망과 분노를 저는 묵묵히 받아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분들의 상처에 비하면 제가 받는 수모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가장 힘든 만남은 녹음 파일에 등장했던 신림동 김점순 할머니를 찾아갔을 때였습니다. 작은 단칸방에서 홀로 힘겹게 살고 계시던 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제가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용서를 구하자 제 손을 잡고 함께 우셨습니다. 새댁도 참 기구한 팔자구먼. 자식 잘못 키운 게 어디 어미 탓뿐이겠어. 다 이 세상이 몹쓸 놈이지. 할머니의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그동안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피해자들을 모두 만나고 난 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남편과 함께 평생을 일궈 아들 민수를 키워냈던 이 집을 처분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었죠. 그리고 그 돈으로 피해자들의 손해를 모두 변상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이 집은 제 추억과 인생이 담긴 곳이었지만 제 아들의 죄를 씻을 수만 있다면 아무것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저는 마지막으로 구치소에 있는 아들 내외의 면회를 갔습니다. 며칠 사이에 두 사람은 수척하게 말라 있었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오히려 맑아 보였습니다. 제가 면회실의 차가운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과 마주 앉았을 때 먼저 입을 연 것은 며느리 미영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제가 다 망쳤어요. 민수 씨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옆에서 계속 부추기고 제가 다 죄인이에요. 미영이는 고개를 숙인 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조용히 말했죠. 지난 일은 이제 그만 이야기하자. 내가 오늘 온 것은 너희에게 할 말이 있어서란다. 저는 제가 집을 팔기로 한 사실과 그 돈으로 피해자들에게 모두 변상을 해주기로 했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말을 듣는 민수와 미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엄마, 안 돼. 그 집은 엄마한테 어떤 집인데. 안 돼, 절대 안 돼. 그건 엄마 평생이야. 민수가 울부짖으며 유리벽을 두드렸습니다. 아니, 내 평생은 바로 너란다, 아들아. 내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바로 잡아주지 못한 이 어미의 잘못이기도 해. 그러니 이건 내가 마땅히 져야 할 짐이야. 너희는 그 안에서 죗값 달게 받고 다시 세상에 나왔을 때 그때는 정말 정직하게 땀 흘리면서 살아다오. 이 어미에게 그것 하나만 약속해 주렴. 제 말에 아들 내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제가 그들에게서 처음 보는 진실한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얼마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아들 내외는 자신들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피해자 전원에게 피해 금액을 변상하고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 정상 참작되어 두 사람은 생각보다 무겁지 않은 형을 선고받았어요. 법의 심판은 끝났지만 저희 가족의 진짜 속죄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어느새 두 번의 계절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들 내외와 함께 살던 정든 집을 떠나 햇살이 잘 드는 작은 빌라의 월세방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처음에는 텅 빈 방 안에서 혼자 눈을 뜨는 아침이 낯설고 외로웠지만 저는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이제 저 자신만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시간이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죠. 가장 먼저 저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것들을 하나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의 도자기 교실에 등록해서 흙을 만졌고 노래교실에서는 목청껏 노래를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했지만 무언가에 집중하고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기쁨은 제 마음의 상처를 조금씩 아물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김준서 선생님은 이제 제게 아들보다 더 살가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저를 찾아와 말벗이 되어 주었고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컴퓨터 사용법까지 알려주며 제가 세상과 소통하는 창을 넓혀주었죠. 우리는 가끔 함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근교로 나들이를 가기도 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더없이 소중한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제 삶은 예전보다 훨씬 더 소박해졌습니다. 넓은 집도 좋은 가구도 없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자유로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어머니가 아닌 서은미라는 제 이름 석자로 온전히 서 있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났던 김점순 할머니나 박 영감님과도 가끔 만나 함께 식사를 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는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상처를 통해 만난 인연이었지만 그래서 더 서로를 깊이 이해할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가을날 오후 제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제 아들 민수의 편지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뜯었습니다. 그 안에는 삐뚤빼뚤하지만 진심이 담긴 글씨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사랑하는 엄마에게. 엄마 잘 지내고 계세요? 저는 이곳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일하고 책을 읽으며 많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이곳에 와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늘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돈 때문에 저는 결국 제 영혼을 팔았고 가장 소중한 엄마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엄마가 차려주던 따뜻한 밥상이, 아침마다 저를 깨우던 엄마의 목소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저를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는 놈이니까요. 하지만 약속할게요. 이곳에서 죗값을 다 치르고 세상에 나가는 날,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겠습니다.
피땀 흘려번 돈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줄 아는 사람으로, 그리고 엄마의 주름진 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아들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건강하게만 지내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죄 많은 아들, 민수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났을 때 제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아들이 마침내 어른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가장 좋아하던 소고기 미역국과 정성껏 부친 하얀 두부 부침, 그리고 몇 가지 마른 반찬들이었죠. 화려하지는 않지만 제 사랑을 듬뿍 담은 음식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작은 보온 도시락에 담아 아들이 있는 교도소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면회실의 차가운 유리병 너머로 이전보다 조금 야위었지만 훨씬 더 건강해 보이는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를 발견한 두 사람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죠. 저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죠.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저희는 그 어떤 말보다 더 깊은 용서와 화해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져온 도시락을 들어 올려 유리병 너머의 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들아,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니? 제 질문에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더 이상 후회나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보며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우리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은 멀고 험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를 용서했고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으니까요.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다시 시작될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